뭐 원래 저기 현직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선배시잖아요. 조금 선배입니다. 그 우리 고성국 TV 팬들이 우리 주광덕 의원님 워낙 좋아하는데, 아이고, 예. 예,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아유, 고성국 TV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 대선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국 TV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새롭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우리 대선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 최영도 의원님은 지난번에 단독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그 미국 갔다 온 말씀을 주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진검승부로 나. 2주에 한 번씩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분께 드려야 될 말씀들이 많아서 우선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의원님, 그 수산업자 있잖아요. 오징어 뭐 사기, 그 사기꾼. 그 사람 그 직업이 사기꾼 같더라고요. 글쎄 뭐 전에 그 교도소도 드나들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뭐 언론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유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작전을 펴듯이 그 지인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한국형 사기 범죄형 그러면서 약간 권력에 유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참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게 사건이 이 사람이 대통령 특별 사면에 2017년 12월에 있었던 첫 번째 사면에 포함된 것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국민의힘 우리 우파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다가 그런데 지금 좌파 쪽에서는 이 사람이 포항 사람이고 주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뭐 이 보수지로 알려져 있는 조선일보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좌파 쪽이 우파를 공격하는 무슨 소재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2017년 12월에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민생 사면을 했고 당시의 정치인이나 이런 그 재벌 같은 사회 지도층이 빠져 있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서민 상대로 한 민생 사면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김모 씨가 그런 이 사회에 이렇게 독보석 같은 존재인 것을 현실적으로 알 수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물론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특별 사면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때 그렇게 뭐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이제 공교롭게도 뭐 최고의 보수 일간지의 또 유력한 그 언론인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 검찰의 그 부장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적 특색이 우리 보수 지지층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보수와 뭐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과 이렇게 우리 사회에 뭐 카르텔이 형성된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권에서 우리 야당 진영을 향해서 그리고 보수 언론을 향해서 강한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의 실체가 좀 궁금하고 그 폭로했던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슨 게이트나 무슨 뭐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뭐 그 선동 오징어인가 그거 뭐 사업을 미끼로 한 가짜 사업을 미끼로 한 단순한 사기 사건이다 라고 폭로한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변호사가 사실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던 변호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되지만 이 사건의 실체는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기범도 권력이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특히나 뭐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수 야당 뭐 밀어붙이고 아무 힘도 없는데 힘없는 야당을 상대로 그렇게 길게 하질 않아요. 아마 인간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작은 이제 인연을 맺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리스트 같은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선 이제 박영수 특검도 여기에 거명된 것도 이게 사실은 이제 권력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기꾼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 석연치는 않습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지낸 831명을 특별 사면했다고 하지만 그 유형 볼 때 당시에 특별 사면의 대상 중에서는 좀 특이한, 그때도 이미 사기 사건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과연 민생범이냐, 민생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냐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왜 포함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는 이미 정권이 바뀐 뒤인데 그래서 이 사건은 통상 이런 사건들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통상 사기꾼들은 또 권력 있는 사람, 어디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보니까 뭐 박영수 특검도 이걸로 물어놨습니다만 뭐 씨들 이름 같은 게 아주 그 굵직한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분이 원래 포항에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했던 뭐 수산 사회사도 그쪽에 있던 것 같고 신선한 오징어를 냉동 사업을 한다고 사기를 해서 120억을 가로챈 혐의 아닙니까 지금 그건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조금 일부 관련돼 있지만 그건 이제 동네에서 첫 인연들일 테고 나중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런 사건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저도 한 가지 좀 저희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개요적인 건 그렇습니다만 김모 씨가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사기 피해를 크게 입혔는데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 김모 씨가 이미 권력의 측근 내지 권력 실세를 통해서 사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사면을 받았고 그 이후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검찰 그러면 뭐 국민의힘과 특별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삼고 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로비 대상의 검사는 이모 부장검사라는 사람은 사실 그 패스트트랙 사건 할 때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다 기소 처리했던 그 문제의 그 검사가 지금 포항을 가면서 정권 앞잡이 검사.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씌우고 있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카르텔 관계나 유착 관계는 사실 전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우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당히 괴롭혔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김모 씨를 알게 된 게 박영수 특검의 특별한 소개로 포항에서 그 김모 씨를 소개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이 이모 부장검사한테도 너 포항에 가는데 낯선 데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과 이렇게 잘 관계를 맺으면 뭐 현지 사정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현지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했고 동시에 수산업자 김모 씨한테도 박영수 특검이 이모 부장검사의 연락처를 주는 등 하면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봐라 했기 때문에 이미 김모 씨는 상당히 권력의 측근 내지 이 정부에 들어서서 실세 측하고의 상당한 유착관계가 이미 사전적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로비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저희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정권이나 박영수 특검이나 그쪽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수는 이제 이게 사건이 드러나고 사실은 처음에 거짓말했잖아요. 그 렌트카하고 이틀 뒤인가 타고서 바로 렌트비를 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석 달이나 있다가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났는데 그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도 시인을 했어요. 이 김모라는 사람을 뭐 밥을 먹었는지 만났다는 거, 그리고 뭐 선물 받았다는 것도 시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국정원장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이 정세 파악을 잘 못하고 이걸 이제 국민의힘과 엮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이전에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드루킹 사건 때 그거는 우리 건 줄 알고 잘 들이밀었다가 그냥 가장 총애받는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이런 사안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도 어디로 튈지 정말 항상 그 기본적인 것은 항상 권력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권력자들한테 사기꾼이 붙습니다. 사기꾼들이야말로 권력의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나 김정재 의원이 그 김모라는 사람을 이동훈 기자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는 일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왕에 그렇게 밝혔으면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할
게 남아 있다면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선물을 받았는지, 받았던 뭘 받았는지, 그리고 또 이 두 사람뿐이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있잖아요. 또 좌파들이 그거 갖고 이제 물건 늘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고 혹시 내가 김모라는 자와 얽힐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고 판단 생각이 되면 빨리빨리 그거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지방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당국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문제가 지금 이 폭로를 이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선택적 폭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수사 앞으로 뭐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하겠지만 이런 폭로가 선택적 폭로가 돼서 어떤 뭐 우리 야당이나 어떤 특정인 죽이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이것을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좌파들의 전방위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에스파일인지 뭔지 그건 그냥 시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재판도 또 이례적으로 6년 만에 무죄 혐의 없던 거가 지금 법정 구속으로 나왔고, 그밖에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이게 아직 당에 입당을 안 해서 참 대응하기가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좌우파 후보에 대한 이 공동 보조와 보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가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만 윤 총장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불과 1, 2년 전에 2, 3년 전에 민주당이 다 방어하던 대목이었습니다. 그 이미 다 사건이 다 끝난 것이고 또는 그 당시 이미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의원 중에 그 2년 전 말을 다시 찾아보면은 그거 다 그 사업하다가 척진 사람들끼리 하던 그 좀 무명랑한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다시 이제 마치 정의가 구현된 것처럼 또 다시 말을 뒤집고 있는데 스스로 말한 것에서도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입당을 하시면은 당 차원에서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입당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 검증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이런 공작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는 대응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이 문제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윤 전 총장의 장모는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그분이 만일 대선 중에 윤 전 총장 장모가 재판에 안 나온다거나 도주한다면은 선거 자체를 못 치르게 될 정도로 이 질문을 받을 텐데 그렇죠. 누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느냐. 도주의 우려는 이제 진지 안 된다. 또 하나는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이 정작 고령의 윤 장모만 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건 사법적으로 보더라도 좀 유례가 찾기 힘든 일이다. 이런데 그래서 조 의원은 이제 조홍천 의원 이야기는 2018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당시에 윤 전 총장이 당시 검찰에 있을 때죠. 사법부를 상대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던 데 대한 법원 내부의 앙금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려왔는데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이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것들은 이거로 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대망론을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탈하게 한다기보다는 이것들이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윤 전 총장을 올가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구나. 그래요. 이런 그래서 크게 적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온갖 주간지에 나올 만한 아주 웰로페이퍼에 나올 만한 여러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이전에 저희들 대선을 여러 차례 겪어보고 국민들도 아주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이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의 수준으로는 더 이상 확산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에 좀 기술적으로 좀 전공법으로 잘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에도 항상 일관된 자기 소신을 펼쳐왔다. 이제 그런 가치와 자기 행보를 유지하는 것이 대선의 또 자기 자산이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자기 이제 장모가 이렇게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뭐 사실상 캠프가 있다 하더라도 네. 또 그곳에 뭐 어떤 대응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윤석열 캠프 내에서 어떤 인사가 장모 사건을 대응한다는 거는 자기 모순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당의 입장에서 한다는 거는 뭐 좀 더 소속 당원이라 하더라도 좀 객관적인 기준에서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야 간의 공방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과도한 뭐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이제 당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개인 뭐 처의 의혹의 문제라든가 이 장모의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 자기 캠프에서 대국민 그러네요.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이게 사건 당사자니까. 그렇죠. 예. 당사자가 이제 자기 변명하는 것 예. 같고. 당에서 하는 것은 예. 이제 객관화 시켜서 그렇죠. 예. 네, 그런 취지죠. 근데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검찰에서 칼 잡을 때는 모두 이렇게 뭐 원칙에 따라서 모두 철저하게 수사하고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필, 변명을 한다. 네. 이런 것은 자기 모순이다. 아하. 그렇다 그러면 대권 후보로서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많고 특히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예. 뭐 원칙과 법치, 그다음에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우려하는 특히 현역 의원들께서 좀 입당을 네. 좀 서두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느냐. 이제 지금 우리 주광덕 의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윤석열 후보도 느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모가 구속됐고 그것도 사실 이 사건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나 또 그 부인이나 장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이 말밖에 못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더 나가면 진짜 편파적으로 편들어준다고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를 고려해서 입당을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아마 제가 추측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예. 이제 캠프 쪽에서는 네. 그러한 억울함이나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문제보다는 네. 본인이 좀 더 중도층이나 또 다른 그 여권 이탈층 같은 네. 좀 더 이 지지세를 확산시켜서 그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후보가 되는 것이 지금 자신의 그 네거티브나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대선 전략이나 현실적으로 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과 같은 행보를 하는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또 그러한 윤석열 캠프의 지금과 같은 조기에 입당하지 않고 일정한 입당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그러면서 대국민 행보와 전국 투어를 하는 이런 대선 후보로서의 전략이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괜찮다고 긍정적이다고 저는 예, 전 판단이 됩니다. 그 아까 제가 그 철석연대의 가능성을 안철수, 윤석열 그 어제 있었던 회동을 제가 논평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나온 얘기는 입당 쪽보다는 말하자면 조기 입당 쪽보다는 뭔가 좀 바깥에서 자기들이 주도해서 판을 좀 벌리는 쪽으로 뉘앙스가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지금 대선 경선을 시작하는 시점을 8월 말 또는 9월 초, 8월 말 9초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여유가 좀 있고 또 이제 뭐 윤석열 총장 캠프도 이제 지금부터 진영이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 있는 후보냐, 원외에 있는 후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입당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입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일단은 그 진용을 갖추고 7말 8초에 예, 어떤 행보를 통해서 충분히 유엔을 확장한 뒤에 이제 이 경선 버스에 경선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절차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 지금 이런 식의 공격이 막 들어오니까 그 공격이 당에 있으면 당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또 그런 알겠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최 의원님 그 말씀 끝에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준석은 8월 말이라고 그랬고, 예. 권영세 위원장은 이제 9월 초까지 약간 예. 좀 넓혀놨는데, 예. 그럼 9월 초까지라고 합시다. 예. 근데 안 들어오면 진짜 저기 윤석열, 안철수 이런 사람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경선 버스를 출발시킬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보관이 있겠죠. 보관이 있겠고, 다음에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 같은 이런 엄정한 캘린더가 아니니까. 그러나 네. 이제 11월 초까지 네. 예,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는 과정 역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건 뭐 지금 세상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 돌출로 지금 갑작스레 방역상이 악화되고 이런 일들이 과연 8, 9월에는 또 완화될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해서 알겠어요. 여러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 아마 대선 주자 지지율이 최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철석 연대가 됐든 그 중도 보수까지 망라하는 좀 더 큰 틀의 빅텐트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정당과의 그 뭐 입당이 됐든 뭐 후보 단일화가 됐든 연대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가능한 방정식은 하나의 변수를 본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 밖에서 대국민 행보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중도의 그래도 중도층의 지지율 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무슨 뭐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대국민 행보와 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그 구호와 함께 뭐 새로운 정치 아젠다를 이렇게 던지면서 국민들한테 어필이 돼서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국민 대선 지지율이 일정 기간 유지되거나 상승된다 그러면 네. 자신의 그 스케줄대로 가겠지요. 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대국민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면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저도 뭐 국민의힘 그 지부당 위원장으로서 가슴 아픈 게 그러면 윤석열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합당이나 입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네. 우리가 유력한 대선 후보 지지율 받는 없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죠. 여유를 갖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내의 후보가 그래도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대국민 지지율을 받는 그런 단계를 우리 당내에서 네.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외부 인사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한테 입당하라고 자꾸 요구하거나 구애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 그게 원래 의미의 자강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경쟁 안 할 수는 없지만 당 후보를 제대로 열심히 키우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입당이건 합당이건 그걸 멋있게 할 수 있는 멋있게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강으로 이제 국면을 보면 예. 좀 이제 갑갑하죠. 예, 예. 우선 그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복당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제 지지율로는 그동안 당 안에 있었던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홍준표 후보가 당 안에서도 이제 지지율을 복당 효과까지 있을 테니까 더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 막 무슨 저기 그 우려하고 걱정하던 이 무슨 내부 총질 예. 뭐 조국이와 빗대기도 하고 예, 예. 오늘은 또 이재명을 공격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국의 대선 후보 1, 2위 그러니까 1위는 윤석열, 2위는 이재명이죠. 1, 2위가 모두 무상 연애 스캔들, 줄리 스캔들이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우리 당원들이나 일반 여론들이 아마 홍준표 의원실에도 아마 비슷한 전화가 가고 할 텐데 한 번은 뭐 홍준표 의원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신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인데 그 마산 하포라는 데 과거 홍준표 지지자가 셌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도지사 될 때도 이쪽 지역에 지지가 압도적이었고 이제 그 지역에서조차도 제가 주말에 만나보곤 하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게 사실은 그 대선 후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야지 남을 비난하고 남의 뭘 책을 잡아서 그로 반사 효과를 높여서는 절대로 대선 후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원희룡 지사가 네. 출마 선언을 했죠. 어제 네. 상당히 많은 의원들도 모였고 또 뭐 김태호 전 지사도 또 준비 중이고 예. 당내에 또 많은 그리고 우리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지금 조용한 가운데 누가 그걸 또 뭐 숭어와 망둥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숭어냐 이런 논란 했지만 아니 그런 윤희숙이 숭어는 확실해. 망둥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대선 어떤 토론의 수준을 예.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후보가 이 1, 2위권에 들은 후보가 없다고 하지만 당 전체의 체질 개선이 이 당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당은 이제 기호 2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의 매력, 당의 그 어떤 중력이 자꾸 이제 세지고 있다. 어떻게 윤석열, 안철수 뭐 두 연대가 이제 또 외부의 어떤 중력을 일정한 중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 전체에 대한 지지율, 네. 또 이준석 대표 이후에 새로운 당의 핵심에 대한 또 젊은 세대의 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합쳐 본다면은 저는 어쨌거나 윤석열하고 안철수 후보의 바깥에서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하고 우리 당 전체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지지율이 우리 당내 후보가 우뚝 솟는 후보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윤희숙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통해서 또 원희룡 지사나 또 김태호 지사나 이런 새로운 분들이 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할 테고 또 당 자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네. 어떤 중력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큰 중력이 있는 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아마 8말 9초 네. 그 시간 내에 어떤 자연스러운 합류가 이루어져서 전체 새로운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주 의원님, 예. 그 이재명은 진짜 바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참 워낙 선동가적이고 뭐 전략적인 사고가 네. 뛰어나다 보니까 참 그 고비고비마다 국면 전환을 참 잘하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콘텐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쇼맨십이 네. 참 뛰어나고 그것을 선동적 구호로 잘 연결시키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오죽하면 뭐 변호사 할 때 검사 사칭해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성정이나 그 저희 뭐 퍼스널리티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물음표가 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뭐 GDP가 세계 9위권이고 정말 우리가 뭐 문화 한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경제에도 이제 주요 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인격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워낙 지금 SNS로 대변되는 이런 소통의 시대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중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비고비마다 뭐 옛날 그 유명 가수의 그런 바지 내리는 걸 연상하면서 그 중의법을 가지고 딱 해서 내가 바지를 내려야 되느냐 등등. 근데 결국은 지금에는 일정한 그 지지율을 유지하지만 막상 이제 대선 본선으로 가면은 저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좀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아마 가장 핫하고 또 경선 같은 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약간 끼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바지도 그렇고 또 이제 형수 쌍욕은 이제 본인이 시인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걸 다 보게 된 것 같아. 다시 네, 듣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이 이제 상당히 가시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면서 당장 이광재가 정세균 손들어주고 정세균이가 뭐 이낙연이랑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누가 하든 한 20% 정도는 이래저래 모으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어제 그저께는 이제 추미애까지도 이제 반 이재명으로 딱 이제 선회를 했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무난히 그 이재명으로 후보가 확정되면 무난히 진다. 이렇게 이제 좌파들의 그 논리죠.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극적으로 반전을 시켜서 누군가 새로운 후보가 이재명을 꺾고 나와서 다이내믹스를 만들어야 승부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그 드라마를 지금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권력의 고륙 상징이라는 게 우리 과거에 우리 당에서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만 예. 이게 적과의 싸움보다는 내부의 어떤 고륙 상징이 예. 더 무서운 거여서 과연 그걸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을 보자면 상당히 그게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불신이라든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그게 이재명 지사의 이제 그 도전이겠고 네. 또 전체 여권의 전체의 이제 도전일 텐데 아마도 상당히 극복하기 힘든 그런 네. 정도 깊은 서로의 불신과 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네. 지사는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네, 그 당내에서 아주 확고부동한 지지율 1위이지만 이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민주당 내에서도 약자라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좌파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제 극적 뒤집기를 통해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이재명이를 누르고 되면은 네. 그 상승 효과로 이제 본선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가장 그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내나 일반 특히 젊은 층이나 지지층에서 이재명이는 늘 민주당 주류로부터 공격당하고 그래요. 배제당하고 하는 그 억압받는 약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가 가능성이 낮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하. 약자의 동정을 이재명은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율 1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재명이를 뒤집으려고 할 때 약자에 대한 동정이 오기 때문에 네. 뒤집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 그 얘기를 이제 그 좌파들 안에서도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피해자 전략, 약자 전략. 그래서 자기가 동료북이다. 예, 그렇죠. 난 동료북 인생이다. 이런 것도 다 그 고도의 예. 전략에서 나오는 예. 발언이거든요. 근데 전략은 그런데 이 사람 성정이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예. 뭐 이제 막 하면은 바지 얘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그러면 저 마누라 버리라는 겁니까가 공격적으로 안 들렸어요. 네네. 막 처절하게 들렸어. 오히려 동정을 받았죠. 예, 그 말이. 예. 근데 지금 이 그럼 바지 내릴까요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게 맥락이 지금 해서 이 사람이 구사하는 피해자 전략, 소수파 전략이 실제로 이 사람의 언동과 안 맞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이재명 지사나 그 참모들이 극복해야 될 그 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과한 건 이재명이 참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지 사건에 있어서도 뭐 무상연예니 또 해당 영화배우가 뭐 잊을만 하면 계속 어떤 새로운 또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체검사 감정하자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뭐 저거 했으면 쌀가마라도 얼마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분도 나름대로 상당히 대중한테 어필되는 그 네이밍을 단어를 잘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계속 가지고 가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아마 많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이제 뭐 그냥 저희가 일반 그 시민들이나 당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냥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나라고 인식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저 이재명 후보는 그 모 영화배우하고는 그런 썸씽이 있었던 건 맞구나라고 인식하는 거는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한테 사과하듯이 뭐 좀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 선택할 일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4차 대유행으로 네. 지금 가면서 1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나왔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바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에서 2인만 허용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뭐 옛날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문재인이가 방역 수칙 안 지키면은 무슨 엄벌에 처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똥불을 누가 차놓고 국민한테 감히 책임 묻겠다고 갑질이냐. 그게 딱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사실 선거에서도
멍들고 그랬는데 이 상황을 지금 잘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시정 예산을 듣는데 추경입니다. 이 추경 예산의 한 30% 정도가 이 소비 진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예 정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지난번에 조금 거리두기 완화가 너무 급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경기를 살려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하니까 소비 진작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추경도 이렇게 짜놓고 했던 건데 지금 정부의 계산과 완전히 다르게 상황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역 상황은 방역 상황대로 굉장히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가야지 정형질병청장의 지도하에 딱 판단하에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떤 경기를 살려야겠다, 경제를 살려야겠다, 또 과도한 자신감. 지난번에는 K 방역이 잘 된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실은 지금 백신 수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7월 달에는 분량이 작습니다. 원래 계약된 분량이 작은 상황인데 지금 마치 백신 수급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금방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같은 그런 지금 자신감 같은 것을 과도하게 가졌던 것도 또한 이제 하나의 패착 같은데 저희 당은 계속 지금 백신 이 계약해 놓은 것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더 빨리 가져올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백신 소합이라고 지금 일부 백신이 남아 돌기 시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지금 미국도 이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1차 독립선언을 했는데 미국의 문제는 백신을 그래도 기어코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또 주별로 좀 강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백신들이 다 이미 가 있거든요. 근데 백신이라는 것은 이게 보존 기한이 있습니다. 전부 6개월입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75도에 냉동을 하는 화이자라고 하더라도 6개월밖에 냉동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유효 시간이 지나는 순간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폐기가 다가오는 백신들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한미만큼 한국과 미국만큼 이렇게 배송 시스템이 왜냐면 우리 대한항공이 거의 모든 공항에 다 가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공군기도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공군기도 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 유효 기간이 한 달 이내 남아 있다거나 몇 주만 남아 있어도 또 심지어는 이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일단 냉동 상태에서 끄집어내면은 2 내지 8도에서 5일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가져오면은 한 지역에서 100만 개, 하루에 150만 명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 시스템이 그 정도로 잘 돼 있죠. 그래서 대정부 질문 때 저도 이야기를 했더니 김부겸 총리도 그건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했는데 마침 이번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이스라엘과의 스와프가 이제 시행돼가지고 지금 공항으로 이스라엘 화이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70만 대 분이. 그래요. 네네. 이 역시도 화이자에게 백신 보존 기간이 이제 한 3주, 4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수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9월, 10월에 받는 백신을 이제 이스라엘 다시 주기로.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이죠. 우리는 지금 단기 7월 달에 지금 빨리 백신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원래 계약 물량이 적기 때문에 보존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고 미국은 아마 주별로 상황이 지금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 복지부에서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뭐 야당이 제안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번 7월 달에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8월 15일 날 우리는 이렇게 한번 8월 15일 날 미리 선언할 수는 없지만 1차 독립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자는 것이 뭐 저희 국회에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접종까지 해서 이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 안팎이고요. 1차를 접종한 사람은 한 30%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자체가 절대 부족하니까 지금 언제 맞을지 모르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맞습니다. 국민이 70%인 거예요. 그 중에 20, 30대가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나이 많은 분이 걸리면 그 신체 자체의 그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활발하지가 않대요. 젊은 층은 이게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바이러스도 활발화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많으니까 이게 무증상 감염의 경우에는 걸렸는지도 모르고 계속 활동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2030 세대에 집중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백신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를 제가 직접 백신을 맞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 제가 6월 11일 날 백신 접종을 1차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접종이 8월 27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11주 후에 2차 접종을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면 1차 접종 받고 보통 4주, 늦어도 5주 안에 2차 접종을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 백신을 맞을 시스템이나 의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백신 물량이 확보 안 돼 있어서 예. 필요 이상으로 2차 접종이 너무 늦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두 번째, 2030은 활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밤늦게까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동도 많고 지금 뭐 이렇게 연령대로 봐서 이제 지금 부득이하게 뭐 70세 이상, 60세 이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네. 있는데 어느 직종 못지않게 2030에 대해서 특히 활동을 많이 하는 2030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만 이 백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네. 이게 사실 정부가 정영질병청장도 그렇고 정부가 솔직하게 백신 접종 그래프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날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6월 말에는 하루에 한 60-70만 명씩 접종이 50만 이상 접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그래프가 가파르다가 7월 들어와서 이게 뚝 떨어져서 거의 그냥 횡보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 몇만 개 이상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루에 총리 답변으로는 100만 개에서 150만 개까지 우리가 접종 가능한데 그래요. 예. 예, 빨리 어쨌든 이런 스와프 방식이든 어떤 스와프 방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을 지금 따로 새롭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기존의 백신을 충분히 여유 분량을 갖고 있는 국가에게 우리는 8, 9, 10월에 도착할 물량을 미리 이렇게 딱 그 행선지를 바꿔놓을 테니까 네. 그걸 지금 빨리 달라. 알겠습니다. 1, 2개월 남은 걸 하자 하면은 아마도 지난 6월 달에 백신 접종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6월 중순에. 원래 1,300만 명을 1차 접종하기로 했다가 1,400만 명 가까이 6월 중순에 달성했거든요. 그거 가능했던 것이 얀센 때문이었습니다. 얀센 101만 명 분이 오면서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70만회 분 가져왔죠. 미국에서 어디서 또 100만회 이렇게 가져오면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높일 수 있고 예.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 뭐든 가장 강력한 대안은 백신밖에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거든요. 자, 네.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 민노총의 기습 집회 8,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종로에. 그거 막으려고 총리가 민노총 사무실을 가서 읍소를 했는데 위원장도 못 만나고 전화도 못하고 예.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이고 네. 우리가 처음부터 뭐 민노총에서 문재인 정부에 그 청구한다는 청구서 네, 네. 결정적인 단면이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그렇죠. 예. 국무총리가 그래도 민주노총 가서 민주노총 위원장 만나려고 했는데 아예 고의로 안 만나주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우리는 정말 문재인 정부에 청구서가 있다라는 그런 정말 국민으로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현 정부가 특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뭐 립서비스 정도 수준의 그런 어떤 말밖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아마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실체를 그 민노총이나 뭐 전교조 등과의 관련해서의 그런 어떤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아마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근데 어느 교회라든가 어느 집회 그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살인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은 척도를 가지고 그럼 공공보건도 다뤄야지 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소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 공권력의 집행에 맞지 않고 이건 국민의 건강과 정말 이 지금 급속하게 1,000명씩 발생하는 이 중대한 사태에서 조치를 취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게 도대체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실주시키고 정치적 편향성을 스스로 보이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겨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끝나기 전에 아까 우리 최영도 의원한테 지역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이거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행수님인데 최영도 의원님 마산 하프구 월영마을 송전탑 문제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한전 사람들을 불렀고 오늘 아마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 설명회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 생각하고 있고 저희 당과 함께 또 지금 한전측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찾기 노력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미 다 알고 대책 네. 마련 중이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해서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네. 2주에 한 번씩 두 번 모시고 이렇게 전국 상황 계속 좀 짚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